예,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잘 예, 보입니다. 예, 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네요. 네. 아직까지 다들 이렇게 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일단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역할도 있고, 또 정의당에서 기후 선대본을 또 맡아서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길래 그 당 차원에서도 여러 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사인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문제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 글에도 썼었는데 시사인 걸로는 한 3분의 1 정도, 30% 이상이 거기에 참여하겠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죠. 근데 갤럽 연구나 또는 당에서도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갤럽계 제가 본 거 중에서는 제일 또 전혀 다른 측면의 것이었는데 한 10가지 주제, 뭐 부동산, 뭐 청년, 여성,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 안에 기후를 하나 넣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 의제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이제 꼴찌가 나오는 거죠. 거의 0.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고 있는 측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사실 이후에 저는 뭐 대선 평가나 당 기후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는 글에서 잠시 이 두 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번 대선의 결론을 놓고 본다면, 기후위기에 투표했다라고도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얘기를 하게 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보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후에 투표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핵발전을 중심으로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기술을 폐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투표를 한 거니까요. 따라서 이제 이후 좀 고민들은 사실은 오늘 공약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도 그럴 텐데, 과연 기후위기에 투표한다, 기후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70%, 80% 이상이 거의 뭐 어떤 통계에서는 90%까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뒤에 잠깐 글에서 언급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위기는 음모다. 아니면은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기후위기 문제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해법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와 핵발전을 공존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는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가 바라보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일단은 기후와 환경, 뭐 에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공약 자료집과 또는 후보 시절에 이제 발언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하게 많이 얘기됐던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이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고, 특히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건설하다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건설 재개냐 백지화됐던 거를 다시 이제 짓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텐데 그런 식의 표현들을 했던 거죠. 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핵발전 비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표가 되겠습니다. KBS하고 그린피스가 그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2030년도에 발전 비중을 몇 프로씩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핵발전, 석탄, LNG, 재생 나눠가지고 숫자를 적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각각의 후보의 차이점들이 잘 드러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NDC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레인지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석탄과 LNG 발전의 경우에는 요 두 개 합치면은 대략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과 LNG의 경우에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 반면 저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30%로 얘기를 했었는데 20에서 25%를 얘기했고 핵발전의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과 신재생이 핵발전이 반대로 크로스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는 신한울 3, 4호기를 짓고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처음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선거 공약 자료집에 보면은 어쨌든 2030년도 이전에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2029년도까지죠. 대략 한 2020년대 말까지 현재 이미 폐쇄가 된 2개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이외에 10기의 핵발전소가 수명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10기 모두를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선거 자료집에서 밝히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신한울 3, 4호기까지 하면은 대략 핵발전 비중이 30%, 그거보다 좀 35%까지 가려면은 한두 기 정도는 더 지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좀 불명확하게 있더라도 어쨌든 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신한울 3, 4 그리고 노후는 모두 다 수명 연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이제 과거의 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요.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핵발전 비중은 35%로 윤석열 후보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도 윤석열 후보보다 약간 높고 대신 석탄과 가스를 조금 더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테일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당시에 조금 그 디테일한 숫자를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특히나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불리는 SMR을 중심으로 간 것은 두 후보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SMR과 그리고 핵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연구 개발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고온 형태로 해서 이 핵발전 자체가 수소를 만들기에 특화된 형태의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는 수소 경제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이게 하겠다고 밝혔고, 2030년도까지 핵발전소 10기를 수출해서 앞으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핵산업계 인력이 한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기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만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10만 개 일자리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2030년도까지 80기를 수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UAE 핵발전소 수출 이후에 단 한 기도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었고 그런 측면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요. 액면 그대로만 수용한다면은 신한울 3사까지만 짓고 더 짓지는 않겠다. 앞으로는 SMR이나 신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짓겠다.
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주실 좀 수 더 있을까요? 키워야 잘 보일까요? 네네네. 네, 이게 뭔가 좀 좁아 보여서 휴대폰으로 예, 보시는 분들 전체 화면으로 화면으로 하시면은 해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잘 보일까요? 네, 네, 더 크게.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안 네, 보이시는 요러면 분들. 조금 더 낫나요? 네네네.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는 사실 그동안 탈핵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핵발전소를 없애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10년 정도, 2029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현재 24기 중에 절반이 가동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거를 계속 수년 연장을 할 것이냐, 신규를 지을 것이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뭐 단언컨대, 기존의 신한울 3, 4호기뿐만이 아니라 완전 백제화됐었던 삼척과 울진의 경우에도 신규 부지 설정으로 나갈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이제 핵산업계가 그동안 왜 신한울 3, 4를 지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계속 원자력 산업의 공급망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공급망이 계속 공급이 되려면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갖고는 안 되고요. 신규를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SMR이나 또는 뭐 수소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어딘가 시험적으로 짓는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마도 신규 부지 문제들이 있을 거다. 요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멘스가 관련해서 사업 철수했었고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요. 아레바 같은 경우도 기업이 쪼개져 가지고 기업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만 이제 쭉으로 들어버렸고 웨스팅하우스 인수해가지고 사업 크게 보려고 했었던 도시바도 그룹 자체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사실은 최근 10년간은 핵산업계에 굉장히 잔혹한 10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사실상 수출이 가능하겠느냐. 중국 시장 정도밖에 없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직접 수주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국내 핵발전소에 어쨌든 계속 공급을 하는 문제들이 중심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시급하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4월달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밝혔고 그동안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크게 탈원전 반대의 근거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핵발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또한 그간 사실은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뛰게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 상황들에서 저는 과연 지금 4월달 그 전기요금이 3월 말까지는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면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첫 번째 시험대에 저는 오르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그 전기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연료비를 같이 책정해야 되는 이 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서부터도 도입을 해야 된다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도입이 되지 못했었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 작은 변동폭을 가지고 지금 일부 반영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동안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윤석열 당선자는 전기요금 올리는 걸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그 전기요금 중에 상당 부분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당장 요번 4월 달에 어찌 될지도 두고 봐야겠고 앞으로 사실 한동안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딜레마들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문제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NDC 정면 수정 우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것인데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줄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향하지 않고 하향하겠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건 말도 안 된다. 파리 협정에 나오는 진전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선거 자료집을 보면은 말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2030년도 국제사회가 약속했었던 30년도 목표는 준수하겠다. 하지만 실천 계획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올해 말까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했었던 2018년 대비 40%를 더 상향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걸 똑같이 적어낼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2035년도 목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파리 협정 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새로운 NDC를 제출하게 돼 있고 2030년도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35년도, 40년도 목표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에서는 2035년도 NDC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발전 확대로 이제 1대1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기후 적응과 관련해서는 거의 공약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요. 좀 특이하게 나온 거는 식탁 물가 안정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당연히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수급망을 감시하고 공급 안정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다른 보통의 우리 농업 부분 정책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특히 곡물 부분의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해외의 농수산물을 그때그때 수입하는 것들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농업 정책과 맞물려서 향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수소 경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수소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모든 수소는 그레이 수소, 우리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퍼플 수소, 핵발전을 이용한 거죠. 핑크 수소 또는 레드 수소 이렇게 부르는 이런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블루 수소, 과거에 있었던 현재 쓰고 있는 그레이 수소 플러스 CCUS를 넣는 이런 방식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는 그린 수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소의 차이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퍼플 수소와 관련해서는 개념만 나와 있지 실제로 아직 연구 개발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레이 수소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이 표 하나를 넣어봤었는데요. 수소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소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수소차는 한국에서 현대차만 만들고 있죠. 이거는 수소차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오고 보급 정책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보면은 8만 5천 대 정도가 팔렸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작년도 수소차 보급률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지원금을 준비해 놨었는데 반밖에 못 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레이 수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수소를 개발하는 것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 보급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많았고 문재인 정부 자체가 2030년도까지 수소차를 88만 대 보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사실은 이 퍼플 수소에 대해 관련한 논의가 이후에 사실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핵발전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새로운
쟁점을 일으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조금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는 있었는데 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윤석열 정부 전체를 통해서 아마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빈곤층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선거 공약에서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 얘기는 다들 한 줄씩 들어갑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자는 올해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을 냈어요. 저도 보고 좀 놀랐었는데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 전력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로 치면은 대략 한 200kWh가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근데 요즘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 평균의 그 사용량이 한 가구당으로 치면 한 350kWh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해 주겠다는 정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이 에너지 복지와 관련 논의가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명박 정부 때였고, 고요. 그때 이제 좀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유야무야 돼서 지금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현재 상태 당시에도 가장 큰 쟁점이 에너지 복지와 일반적인 사회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전력이나 가스, 기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 빈곤층이 누가 에너지 빈곤층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전체 소득 중에서 냉난방비 비중이 10%가 넘는 가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초창기 개념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 개념으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많고요. 왜냐면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생활이 안 좋으셔서 아예 우리 집은 난방하지 않고 산다 이런 집들도 있는 거죠. 그런 집들은 오히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또한 에너지를 공급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을 가서 보면은 주거 환경이 엉망인 집들이 많아요. 비가 샌다거나 기본적인 뭐 단열은 고사하고 이렇게 문이라든가 이런 게 이빨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집들이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냉난방비를 중심으로만 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사실 이 현실적인 지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자체를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결합을 이제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아예 예를 들면은 각각의 집들의 저기 단열 기준, 난방 기준 같은 것들을 두고 그 기준치 이하가 되는 거는 집을 빌려주지 못한다거나 아예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논의들이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논의는 윤석열 정부 내에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앞으로의 좀 과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이제 생태 환경 관련한 부분인데요. 생태 환경 부분은 좀 그렇게 뭐 공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았고요. 일단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공약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6차 종합 공항 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 중인 공항이 15개인데요. 그거에 별도로 10개의 공항을 신설하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사실은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조속하게 지어야 된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쪽에 경기 남부공항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에 군공항으로 있었던 곳을 이전하면서 지금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민간공항도 같이 넣자 이런 논의가 일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김포공항 없애고 경기 남부로 가자 이렇게 지금 공약이 처음에 나왔었다가 이게 사실 내부에 반발이 있으면서 김포공항 그대로 두고
이제 경기 남부 공항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정도가 차이점이고요. 현재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저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의 신공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 두 군데는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서산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쟁점으로 다시 부각할 것으로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제 흑산도까지 가가지고 흑산도 공항 적극적으로 이제 꼭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놓은 상황이어서 기존에 그냥 검토 정도 수준이었던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적응해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메인 공약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역의 공약으로 예를 들면 설악산의 5색 케이블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두 후보 모두 다 케이블카를 건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앞으로의 그 공약, 그 지역의 토건 사업 계획들은 아마 점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직접 이제 인수위 계획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후보가 공약 자료집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4대강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보를 개방한다거나 또는 보를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추진되었었던 계획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도 사실 뚜렷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스텝이 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 자료집이나 뭐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 국정과제를 좀 더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과 관련해서는 물 서비스 제공 내지는 서비스 중심의 물 사업 체제 전환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소물 민간 위탁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의 근거로도 쓰이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목적의식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공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아마 쓰시는 집도 있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디스포저라고 있습니다. 그냥 하수구처럼 넣으면은 그냥 갈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판매 금지 상태로 있다가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많은 것들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발전도 그렇고요. 4대강도 그렇고요. 폐기물 관련한 여기 있는 디스포저 같은 문제가 같은 것도 대표적인데 심지어 지금 이제 민주당과 뭐 정의당 진보 진영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기후 에너지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산업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산업자원 에너지부 뭐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과거에 이제 역시 이명박 대통령 때 지식경제부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 이 디스포저 확대 문제는 사실은 관련 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관련 업체에 일하는 사람만 해도 수만 명 단위다라는 뭐 업계 얘기도 있을 정도인 거고, 일반 시민들이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와 소비자 문제 또 관련한 업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한동안 굉장히 좀 새로운 환경 문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세먼지하고 기타 공약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9년 이전에 우리 보통 미세먼지 공약 석탄 문제 이런 거는 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보게 되면은 미세먼지 공약이 온실가스 부분에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인다는 얘기가
온실가스 부분에 안 들어가 있고 여전히 미세먼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연차 등록 금지도 미세먼지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감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특이한 것은 내연차 신규 등록을 2035년도 금지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고 좀 놀랐었는데 2035년이라는 숫자도 놀랐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과거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도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부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대차가 2040년도 이전에 어쨌든 내연차 판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를 35년으로 박아넣었고 판매 금지가 아니라 등록 금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센 건데 지금 넣은 것이어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내연차 규제는 판매 금지, 등록 금지, 진입 금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판매 금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등록 금지는 아예 지자체에다가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제주도가 2030년, 서울이 2035년도에 등록금지 정책을 발표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이런 논의가 된 거는 처음이고, 다만 이게 실제로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줄에 뭐가 있냐면은 2025년 유로 7을 도입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보통 차를 사면 한 10년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도에 유로 7으로 구입한 차를 보통 폐차하기 전에 조기 폐차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도를 2025년에 도입을 했는데 저 유로 7이라는 제도는 아마 2, 3년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사실 이거를 어떤 의미로 넣었을까 이건 좀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수위 과정에서 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 분야와 관련해서는 뭐 산림 육성이라든가 임도 확충, 목재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넣긴 넣었고 이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발 쪽에서 하던 표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구체성이 떨어져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뭐 육성을 하겠다, 임도를 넣겠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고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좀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생각만큼은 저는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자연자원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태 분야에서는 쟁점인 그린벨트 문제들도 언급이 전혀 없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결론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정책적으로 공방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선거 자료집이나 언론에 나왔던 표현 정도 말고는 아직 공약이 어떻게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반영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쟁점들이 계속 충돌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새로 나오는 쟁점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 문제라든가 탈석탄, 탈핵,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종류의 이 이슈들이 진도가 나가다가 스톱돼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환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토건 문제, 4대강 생태 문제, 이 문제들은 또 더욱 악화되는 형태로 나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녹색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측면들에서는 앞으로의 5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기후위기 대안 내지는 탄소 중립을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솔루션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충돌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위기 문제 심각해요? 기후에 투표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지역에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만금 신공항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80%가 넘거든요. 이 문제들이 생길 거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충돌되거나 또는
기후 정의의 원칙에 걸맞지 않은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이 기후에서 좀 빠져 있는, 저는 이제 그동안 환경 문제가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정치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정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인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탈정치화된 환경 문제 접근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기후 정치, 녹색 정치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세 발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